30년 간병한 아내, 법적으로는 남이었습니다. 챕터 1. 남편의 마지막 숨. 중환자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이정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30해를 함께 산 남편 박종수가 저 안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복도 끝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사람들, 휴대폰을 보며 기다리는 다른 보호자들. 모두가 각자의 슬픔과 걱정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저 문 너머 남편만이 그녀의 전부였다. 간호사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분, 들어가 보세요. 정희의 다리가 떨렸다. 이 순간이 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다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천천히 중환자실 문을 밀었다. 산소 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삐삐삐 삐삐삐. 기계음이 남편의 생명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였다. 종수는 누렇게 뜬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든든했던 어깨는 이제 앙상했고 굵었던 손은 뼈만 남았다. 정희가 그의 손을 잡자 종수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다. 정희야.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다. 30년 전 처음 그녀를 불렀을 때의 그 목소리와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네,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종수의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다. 정희는 귀를 가까이 댔다. 미안해. 그 한마디였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신 덕분에 저도 잘 살았어요. 후회 없어요. 하지만 종수는 눈을 감으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미안해 정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무엇이 잘못됐다는 걸까? 30년을 함께 살며 그들은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서로 있어 충분했다. 아프고 힘들었지만 함께여서 견딜 수 있었다. 당신 잘못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이 정희가 남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산소 호흡기를 떼는 순간 그의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갔다. 정희는 그 손을 꽉 잡았지만 이미 그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나고 있었다. 의사가 사망 시각을 기록했다. 2025년 2월 14일 오후 3시 42분. 발렌타인데이였다. 첫 데이트를 했던 날도 발렌타인데이였다. 정희는 그 우연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챕터 2. 혼인관계 조회 결과. 장례식장은 분주했다. 정희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30년을 함께 산 동네 이웃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교회 교인들이 찾아와 위로를 건넸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평생 남편 봉양하시더니 이렇게 먼저 보내시게 됐네요. 진짜 효부시라니까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헌신적인 아내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아내라고 불렀다. 그녀 역시 자신이 아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그 증거였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간 시간. 그것이 결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장례 지도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다. 사모님, 서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사망신고서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그런데 장례 지도사의 표정이 묘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조심스러운 듯한 얼굴이었다. 혹시 혼인신고는 언제 하셨나요? 혼인신고요? 93년쯤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게 그때니까요. 장례 지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그런데 여기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배우자란이 공란으로 나와 있어서요. 혹시 다른 서류가 있으신가요? 정희는 잠시 멍했다. 공란? 그럴 리가 없었다. 분명 신고했다.
아니, 신고했다고 생각했다. 뭔가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어요. 서류가 잘못된 것 같네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뒤졌다. 혼인신고 확인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다음 날 정희는 직접 구청을 찾았다. 평일 오전이라 창구는 한산했다. 혼인관계 조회 부탁드립니다. 창구 직원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두드렸다. 클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성함이 이정혜 맞으시죠? 주민등록번호도 맞고요. 네, 맞습니다. 직원은 프린트된 서류를 건넸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혼인관계 없음. 정희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다시 보고 또 봤지만 문구는 변하지 않았다. 글자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결혼식도 올렸고요. 사실혼 관계시라면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신고했다니까요. 제가 직접 아니. 정희는 말을 멈췄다. 사실 그녀는 신고 당일 현장에 없었다. 종수가 혼자 다녀온다고 했다. 서류가 복잡하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다 했어라고 말했다. 기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으신 겁니다. 직원의 말은 냉정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공중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구청을 나오는 길 햇살이 유난히 밝았다. 그 밝음이 오히려 잔인했다. 챕터 3. 돌아온 전처와 자식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낯선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40대 남녀 2명이었다. 정희는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여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뒤따르는 두 사람도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들에게서는 슬픔보다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다. 누구세요? 정희가 물었다. 여자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나 김순자요. 박종수 전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에게 이혼한 전처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40년도 더 전 일이라 잊고 살았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애들은 종수 씨 자식들이에요. 큰딸 박민지, 아들 박민수. 두 사람은 인사도 없이 정희를 지나쳐 영정 앞으로 갔다. 절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바로 장례 지도사에게 다가갔다. 유산 정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동산 명의는 다 확인됐나요? 민지가 물었다. 장례 지도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그건 사모님과 상의하셔야. 사모님이요? 저 사람이요? 민수가 비웃듯 말했다. 법적으로는 남인데요.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순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다. 30년이나 같이 살면서 신고도 안 했어요? 이상하네. 뭔가 꿍꿍이가 있었나? 그게 아니라. 정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남편을 믿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순자 일가는 장례식장 상담실을 따로 빌렸다. 정희는 불려 들어갔다. 이정희 씨, 솔직히 얘기합시다. 민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재산이요? 별로 없어요. 집 하나하고 통장에 조금. 그 조금이 얼마죠? 우리한테는 큰 돈이에요.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돈이 먼저였다.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이 장례식장에서 손님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고 정희는 상주석에 앉아 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다. 장례를 마치고 정희는 처음으로 남편 없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몇 번을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챕터 4. 밀려나는 아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집 앞에서 민지를 기다렸다. 새벽부터 현관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2월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민지는 오전 10시쯤 여유롭게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 소리를 내며 왜 여기 있어요? 비밀번호 왜 바꿨어요? 우리 아버지 집인데 당연하잖아요. 보안상 바꿔야죠. 30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제 짐이 다 안에 있다고요.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러게요. 왜 30년이나 여기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당신,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 없어요. 혼인신고도 안 했으면서 무슨 권리가 있어요? 저도 이 집 관리했어요. 청소하고 수리하고 세금도 같이. 증거 있어요? 영수증? 계약서? 없잖아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민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짐 빼는 거 도와드릴게요. 1시간 드릴게요. 그거면 충분하죠? 정희는 그날 30년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2개의 캐리어에 옷가지와 사진 몇 장을 담는 게 전부였다.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웃던 사진, 남편의 환갑잔치 사진. 나머지는 민지와 민수가 처분하겠다며 막았다. 이 그릇들은 제가 쓰던 건데. 집에 있던 건 다 아버지 거예요. 가져가지 마세요.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은 모두 동결됐고 민지가 상속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정희가 30년간 아껴 모은 생활비도 남편의 병원비를 내느라 쓴 돈도 모두 그들의 것이 됐다. 이 통장에는 제 돈도 들어 있어요. 제가 청소 일해서 번 돈이요. 증명해요. 입금 내역에 당신 이름 있어요? 없었다. 모두 현금으로 남편에게 줬고 남편이 통장에 넣었다. 병원도 정희를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병원비 정산은 유족들이 하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병원 원무과 직원조차 정희를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30년을 매일 병원에 왔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희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희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희는 병원 대기실에서 잠들었다. 갈 곳이 없었다. 친구에게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이 창피한 상황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30년을 살았는데 법적으로는 남이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챕터 5. 남편의 숨겨진 선택. 며칠 후 정희는 민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는데 당신 관련된 것 같은 게 있어요. 가져가세요. 오늘 낮 2시까지 와요. 정희는 집으로 갔다. 아니,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으로. 현관문을 열자 낯선 냄새가 났다. 민지가 쓰는 향수 냄새였다. 이미 집은 변하고 있었다. 민지는 현관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거 보고 나가세요. 10분 드릴게요. 상자 안에는 남편의 오래된 수첩과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정희는 근처 카페로 가서 그것들을 펼쳤다. 손이 떨려 커피를 흘렸다. 수첩의 첫 페이지에는 93년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남편의 단정한 글씨였다. 1993년 3월 15일. 정희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혼인신고는 할 수 없다.
순자에게 위자료를 아직 다 갚지 못했다. 3천만 원 중 1천만 원만 갚았다. 만약 재혼 사실이 알려지면 정희에게까지 빚 독촉이 갈 것이다. 나 혼자 감당하자. 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사실을 몰랐다. 남편이 위자료 빚이 있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신고를 미뤘다는 것도. 페이지를 넘겼다. 1995년 7월. 위자료 절반을 갚았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정희는 신고하자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정희에게 피해가 갈까봐. 조금만 더 기다리자. 1998년 2월. 빚을 다 갚았다. 이제 신고해도 되는데 정희가 묻지 않는다. 나도 꺼내기가 어렵다. 이미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신고 안 했다고 하면 정희가 실망할까봐. 2005년 11월. 이제 와서 신고하자고 하면 이상할 것 같다. 그냥 이대로 살자. 정희는 행복해 보인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2015년 8월. 10년이 또 지났다. 이제는 말할 타이밍을 완전히 놓쳤다. 보험이라도 들어놔야겠다. 정희 명의로. 정희는 수첩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그녀를 지키려고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녀를 더 큰 위험에 빠뜨렸다. 선의가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남편은 몰랐다. 편지 한 장이 더 있었다. 봉투에는 정희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정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겁이 많았다. 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너를 혼자 남겨두게 됐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변명이 돼버렸다. 용서해다오. 보험은 내 명의로 해뒀다. 많지 않지만 당분간은 살 수 있을 거야. 부디 행복해라. 나는 너와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정희는 카페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3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 챕터 6. 법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정희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젊은 변호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30년을 함께 살았고 간병도 전부 제가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혼인 의사의 합치, 공동생활, 사회적 인정 등이요. 다 해당되잖아요. 저희는 부부였어요. 문제는 증명입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재산 상속은 법정 상속인에게만 가능합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난 며칠간 모아온 것들이었다. 이것 봐요. 병원 동의서에 제 서명 있어요. 간병 기록도 있고요. 이웃들 증언도 받을 수 있어요. 다들 저희를 부부로 알았다고요.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혼 인정 판례를 보면 훨씬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공동명의 재산, 자녀, 가족 행사 기록 같은 것들이요. 자녀는 없었어요. 남편이 재혼이라 그랬고 재산도 남편 명의로만.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법은 숫자와 도장을 봅니다. 감정이나 헌신은 증거가 되지 않아요. 유감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지만 사실이었다. 정희는 그 말에 무너졌다. 30년의 시간이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남편을 간병했던 시간, 병원비를 벌기 위해 새벽 청소를 했던 시간,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던 무수한 순간들이 한 줄의 법 조항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30년이 그냥 없던 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유류분 청구도 안 되고 상속도 안 됩니다. 혹시 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보험이나 다른 명의의 재산이라도요. 정희는 상담소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세상이 낯설었다.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정희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챕터 7. 마지막 반전, 남편의 유언. 일주일 후 정희는 친구 집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친구가 사정을 듣고 당분간 머물라고 했다. 그날 오전 우편함에서 생소한 봉투 하나를 받았다. 보험사에서 온 것이었다. 계약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안내. 정희는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다. 상품명 종신보험계약자 이정희, 피보험자 박종수, 수익자 이정희. 남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다. 그것도 15년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었다. 정희는 급히 보험사에 전화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 제 명의로 된 보험이라고요? 저는 가입한 적 없는데요. 잠시만요. 확인됩니다.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본인이시고 피보험자는 박종수 씨로 되어 있네요. 보험료는 박종수 씨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됐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서명도 안 했는데. 2010년 당시에는 본인 동의 절차가 지금보다 느슨했습니다. 가족 간에는 대리가입이 가능했어요.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이 15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험금은 얼마죠? 1억 2천만 원입니다. 서류 제출하시면 2주 내로 지급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주저앉았다. 남편이 그녀를 위해 남겨둔 마지막 배려였다. 법이 지켜주지 못할 그녀를 위해 남편은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를 지키려 했다. 다음 날 정희는 보험사 지점을 찾았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신분증, 그리고 통장 사본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다른 가족 동의는 필요 없나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본인이시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 보험은 온전히 고객님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며 직원이 추가로 말했다. 계약자분께서 특별히 남긴 파일이 있습니다. USB였다. 정희는 그것을 받아 친구 집에 돌아와 컴퓨터에 꽂았다. 오디오 파일이 하나 있었다. 파일명은 정희에게였다. 마우스를 올린 손이 떨렸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희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건 내 잘못이었어. 처음엔 너를 보호하려 했는데 결국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녹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병원에서 녹음했을 것이다. 법이 널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남긴 이걸로라도 살아. 많지 않지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민지와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애들은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하지만 너는 너만은 내가 지켜야 해. 정희는 모니터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고마웠어. 내가 아플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에 있어줘서. 나는 너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신고도 안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지만 너를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부디 행복해라. 내 인생을 살아. 나를 위한 삶은 이제 그만하고 너를 위한 삶을 살아. 사랑한다, 정희야. 녹음이 끝났다. 정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울다가 웃고 웃다가 다시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온전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챕터 8. 법정남은 아니었지만 보험금 소식을 들은 민지와 민수가 찾아왔다.
친구 집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다. 이정희 씨, 나와요. 정희는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보험금 아버지가 낸 거잖아요.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민지가 소리쳤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계약자는 나예요. 수익자도 나고요. 법대로 하자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민수가 따져 물었다. 보험료는 우리 아버지가 냈잖아요. 남편이 제 명의로 계약하고 보험료를 낸 거예요. 증여나 다름없죠. 문제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민지는 얼굴을 붉혔다. 당신이 아버지 재산 노린 거 다 알아요. 30년 동안 꼼짝없이 붙어서 30년을 간병하면서 재산을 노렸다고요? 그럼 당신들은 3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버지 장례식에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다. 민수가 협박했다. 소송 걸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겁니다. 그러세요. 법대로 하는 거 환영합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할게요. 결국 그들은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3개월 후 법원은 정희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계약은 적법했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명확했다. 보험료 납부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었고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받아든 민지는 분을 사귀지 못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 돈인데. 하지만 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그렇게 법을 외치던 그들이 정작법에 의해 패소했다. 한편 종수의 유산을 두고 민지와 민수는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누가 집을 가질 것인가, 통장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심지어 장례 비용 정산 문제로도 다퉜다. 누나가 더 벌잖아, 누나가 더 내야지. 무슨 소리야? 반반 내는 거지. 그들의 다툼은 법정까지 갔다. 정희는 그 싸움을 멀리서 지켜봤다. 한때 그녀도 그 유산의 일부를 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미련이 없었다. 정희는 보험금으로 작은 임대주택을 얻었다. 3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전셋돈을 빼고 남은 돈은 은행에 넣어두었다.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다. 짐을 풀며 남편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벽에 걸었다. 70대 초반 아직 건강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이제 저도 제 인생 살아볼게요. 당신 말대로.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커튼을 열었다.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다. 30년 만에 맞는 자유로운 아침이었다. 아무도 간병할 필요 없는 아침. 아무에게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아침. 그녀는 창가에 서서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의 아내는 아니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나예요.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다. 제라늄이었다.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었다. 물을 주며 정희는 미소 지었다. 꽃은 금방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녀의 새 삶처럼. 법은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30년의 시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 시간이 그녀를 만들었고 이제 그 시간 위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옛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야, 괜찮아?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다음 주에 등산 갈 건데 같이 갈래? 옛날 우리 학교 친구들도 모인대. 갈게. 오래간만에 나들이 좋겠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달력을 봤다. 앞으로의 날들이 하얗게 펼쳐져 있었다. 그 빈 칸들을 이제 그녀 스스로 채워갈 것이다.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저녁 무렵 정희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이 있었다.
정희는 강한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 나 없이도 잘 살 거야. 아니, 나 없이 더 잘 살 거야. 정희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새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나의 이야기라고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쳐 또박또박 적었다. 오늘부터 나의 이야기. 2025년 3월 1일. 70세의 새로운 시작. 밤이 깊어갔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캐모마일 차였다. 남편은 녹차를 좋아했지만 정희는 캐모마일을 좋아했다. 이제는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마실 수 있었다. 30년의 무게가 아직 어깨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마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슬픔도 분노도 허탈함도 모두 그녀의 감정이었다. 숨길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다. 다음 주 등산 모임을 위해 정희는 운동화를 샀다. 새 운동화였다. 30년 만에 자신을 위해 산 첫 번째 물건이었다. 신어보니 발에 잘 맞았다. 이 운동화를 신고 산을 오를 것이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친구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정희야, 등산 말고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은 어때? 2박 3일로. 제주도? 가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가자. 우리 나이에 뭐 못해. 실컷 놀다 오자고.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좋아. 갈게. 전화를 끊고 그녀는 웃었다. 30년 만의 여행이었다. 남편을 간병하느라 어디 하루도 떠나본 적 없었다. 이제는 갈 수 있었다. 아무 눈치 없이 마음 편히. 정희는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래돼서 먼지가 쌓여 있었다. 닦아내니 아직 쓸만했다. 이 가방에 짐을 쌀 것이다. 가벼운 옷, 선크림, 책 한 권. 그리고 남편 사진은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이번 여행은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니까.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로,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힘으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신선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도 함께.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정희는 별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다.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의 선택을 이해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의 선택을 할 차례였다. 잘 자요, 여보. 저는 이제 제 길을 갈게요. 정희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화로웠다. 법정 남편은 아니었지만 30년의 사랑은 진짜였다. 그 사랑 위에서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이다. 에필로그. 1년 후. 정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정인의 다방이라는 소박한 이름이었다. 아파트 1층 상가였다.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다. 대부분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희는 자신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씩씩해지셨어요? 단골 손님 하나가 물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씩씩한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카페 벽에는 남편 사진이 없었다. 대신 정희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법은 그녀를 아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정희였다. 70세에 카페를 운영하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이정희. 그것으로 충분했다.